자, 이번에는요, 물권 소멸 이 부분 만나보실게요. 교재 216쪽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권 변동에 관한 논의를 지난 시간에 하셨는데, 물권의 변동이라는 개념에는 물권이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포괄적으로 물권 변동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 변동이라는 개념은 내가 건물 소유권을 가질 때 가지는 거를 취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 그 건물을 매매해서 소유권이 변하죠. 변경되고, 그 다음 건물이 사라져요. 건물이 사라지게 되면 그 건물의 물권이 없어지게 되죠. 따라서 물권 변동에는 권리가 소멸하는 거, 물권이 소멸하는 것까지 이 속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뭐야? 생기고 변하고 소멸하는 거지. 따라서 물권이 소멸하는 것도 바로 변동 안에 들어있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물권이 소멸하는 원인이, 소멸하게 되는 원인이 몇 가지냐? 우리 민법은 4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다. 그 첫 번째가 멸실. 건물이 멸실했어. 그러면 건물 소유권 없어지는 거지. 어젯밤에 불이 나가지고 건물 불 타버렸어. 그럼 소유권 있어? 없지. 끝났지. 근데 쌤, 등기부에는 아직 있는데, 불은 났는데 불이 나서 건물이 전소가 됐어. 불타가지고 전소됐거든. 그런데 등기부에는 아직 있는데, 그럼 이 건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즉 말소 등기요. 건물 소유권에 관한 말소 등기를 등기소에 가서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소유권 말소하는 거 있죠? 말소 등기 안 해도 물권은 사라진 거예요. 왜요? 불나서 싹 없어졌으니까 끝난 거지, 끝난 거. 사람은 언제 죽는 거죠? 2달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사망신고를 자제분들이 안 했어. 세금 문제로. 사망신고 안 해놓았지만 이거는 사망신고는 행정적인 서류일 뿐이고, 아버님은 돌아가셨죠. 숨 안 쉬어서 돌아가시면 그때 돌아가신 거예요. 사망신고 없더라도. 그리고 물권도 똑같아요. 불나가지고 건물이 불타버리면 말소등기라는 거를 안 해도 없어지는 거예요. 말소등기 없이요. 그 다음 물권이 소멸시효로요. 소멸시효라는 법리는 언제 쓰이죠? 권리를 방치하면. 권리에 잠자고 권리를 방치하면 권리가 없어져요. 그래서 용익물권,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용익물권은 20년 동안이나 방치를 하게 되면, 용익물권은 20년간 방치했다. 그러면 이 권리가, 용익물권, 전세권, 지상권 같은 용익물권이 없어져요. 소멸시효로 없어져요. 권리가 없어져요. 그 다음 물권을 포기했을 때, 나 아파트에, 나 빌라에, 나 땅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다. 근데 이 땅 소유권을 형제들 앞에서 어떻게 했냐면, 나 이 소유권, 이 땅 받은 거, 아버지한테 받은 소유권 포기한다라고 말을 했어. 말을 한다고. 나 소유권 포기할 거야, 오늘부로. 말을 형제들 앞에서 이렇게 대놓고 했어요. 그래도 소유권 없어지나요? 안 없어지죠. 바로 말소 등기를 해줘야 소유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물권의 포기라는 거는 이 포기라는 단어 속에 의사표현이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의사표현을 한 거예요. 의사표현을 한 거니까 결국은 등기를 해야만, 등기를 해줘야만 물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3가지 중에서 등기를 거쳐야 되는 건 요거예요. 등기를 해줘야 되는 거. 우리 이 부분이 시험에 중요한 타켓으로 자주 나와요. 여기서 색다른 거는 혼동입니다. 혼동. 자, 혼동은 이런 개념이에요. A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 집에 B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권자예요. 전세금 1억에 집 3 살고 있죠. 근데 살고 보니까 저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위치도 좋고 공기도 좋고 주변 여건도 좋고 교통까지. 그래서 이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나왔더라. 그래서 이 집을 얼른 누가요? 전세권자가 매매로 사기로 했다. 나 저 집 살 거야, 매매로. 그래서 주인집을 전세권자 앞으로 매매로 소유권을 가져오면 이렇게요.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 전세 세입자인 뽕순이가 세입자라면 뽕순이에게는 권리가 두 개가 있는 거네. 하나는 전세권, 하나는 소유권. 두 가지 물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물건이. 왜 생긴 거죠? 소유권은 매매로. 이거는 원래 전세 얻은 거죠. 그러면 한 사람에게, 동일인에게 권리가 몇 개? 두 개의 물건이 있더라. 전세권하고 소유권이. 그럼 뭐를 없애버리냐? 이 전세권을 없애버립니다. 이걸 소멸시켜버려요. 왜? 내 소유권 위에 내가 전세를 살아? 이거 미친 거지. 그래 이걸 둘 필요 없다는 거죠. 전세권을. 이거를 혼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혼동. 소유권과 전세권이 누구한테? 동일인에게 귀속이 됐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제한물권을, 이 전세권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걸 혼동이라고 그런다.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을 자기가 자기한테 받네. 이럴 필요가 없잖아. 따라서 B는 전세금 1억을 자기한테 돌려달라고 할 수 없더라. 그래서 B는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B는 누구한테요? 자기가 자기한테 전세금 빼달라. 전세금 1억에 대한 반환 청구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청구권 1억에 대한 반환 청구. 이거 할 수 없는 거지. 이 반환 청구권도 같이 소멸한다. 왜? 전세권이 없어지니까 이게. 이거를 우리는 혼동의 법리라고 그러고, 이 혼동이 일어나게 되면 이 전세권은요, 동일인에게 두 가지 물건이 있는 거니까 이걸 없애버리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소 등기 안 해도 죽는 거예요. 말소 등기 하라고요? 안 해도 죽어. 말소 등기 안 해도. 전세권 말소하는 거 안 해도 이건 죽은 거야. 말소 등기 없이 죽어 있더라. 그래서 물권 소멸 원인은 우리 민법에 네 가지를 상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꼭 기억할 거는 이 중 네 가지 중에서 등기를 꼭 해야 되는 거는 요거 하나다. 물권 포기다 이거죠. 이 포기만 등기를 꼭 해줘라. 이 부분이 중요한 출제 타켓이다. 그럼 나머지는요. 멸실도 소멸시효도 혼동도 등기해줘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혼동이라는 개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럼 얘가 전세권자가 아니라 얘를 임차권자로 바꿔볼까요? 나 임차인이야. 임차권자가 새 살다가 주인집을 매매로 샀어. 사면 뭐가 생겨? 임차권하고 소유권이 동일인이 되죠. 그러면 임차권 어떻게 된다? 이걸 없애는 거예요. 안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한테 보증금 받아가야 되는데 그럴 땐 임차권을 어떻게 한다? 소멸시킨다. 이 원리를 혼동의 법리. 자, 이렇게 해서 물권 소멸 원인을 간략하게 보셨고,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혼동해서 할 게 있는데 이 부분이 시험에 비교적 잘 나오는 논점이에요. 자, 요거는 심화학습에서 좀 더 상세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 일단 소멸 원인 네 가지를 점검을 하고 가자고요. 첫째는 멸실했을 때, 두 번째는 소멸시효에 걸렸을 때, 세 번째는 포기했을 때, 네 번째는 혼동이 일어났을 때, 그 중에서 등기를 꼭 해라 그럼 요거다. 여기까지 혼동에 대한 논의를 보고 이제 물권법 강론으로요.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 강론 나와라. 자, 강론은요. 개별적 물권 하나씩 뜯어가지고 만나보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이에요. 총론이 추상적이었다면, 그래 어려웠다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만나보는 거예요. 자, 이제 점유권부터 하나씩 만나보도록 하죠. 교재 222페이지. 점유권. 각 물권은요, 참고로 각 물권은 일단 한 문제씩은 최소한 나와요. 다만 소유권하고 여기는 저당권,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이쪽이 두 문제 나올 수 있는 데는 이곳이다. 소유권 파트하고 저당권 파트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는 다 한 문제로 일단 출제 문항수를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점유권 만나보시죠. 자, 점유권을 우리 책에는요, 목차가 보면 핵심 키워드에다 목차를 뽑아놨거든요. 근데 목차 자체가 제가 봐도 산만하고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단순하게 큰 틀을, 얼개를, 카테고리를 잡아드리면 먼저 점이 이렇게 세 덩어리로 흘러가요. 첫째요. 점유의 개념에 관한 문제.
뭐가 점유야, 뭐가? 뭐를 점유라고 하는데, 점유? 점유라는 거는 사실상 지배를 하면 되는 거야. 사실상 지배. 법률적으로는 권리가 없어도 사실상 내가 지배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줘. 자, 여기서 구체적인 이제 논의를 이제 파고 들어가시면 되시고, 두 번째 주제는 점유의 종류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념, 두 번째 종류. 점유의 종류에는 첫 번째요, 자주점유, 타주점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선의점유, 악의점유, 기타 등등 있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 이 부분에 관한 논의. 이쪽이 집중 타켓. 세 번째는요, 점유권의 세 번째 주제는 점유의 효력이 되겠습니다. 점유권이 생기면, 물건에 대한 점유권이 생기면 법률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줘요. 효력, 힘을 줘요, 힘을. 그걸 점유의 효력이라고 그래요. 점유의 효력. 어떤 효력을 주느냐면 세 가지의 힘을 줘요. 세 가지 힘을요. 첫 번째는 점유의 추정력을 줘요. 점유자에게 추정력을 준다. 점유의 추정력 문제. 두 번째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에 관한 문제가 생겨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점유를 누가 뺏어갔어. 내 점유하는 걸 뺏어갔다고. 그걸 도로 찾아오는 거야. 이거를 점유 보호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점유 보호 청구권 문제. 점유권의 중심이 되는 건 이쪽입니다. 효력 문제 이쪽이. 그래서 점유는 크게 몇 덩어리? 세 덩어리다. 개념 문제, 종류 문제, 효력 문제. 자,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점유의 효력이라고 그랬어요. 그 효력이 몇 개 카테고리로? 세 개 카테고리로 되는데, 첫 번째가 추정력, 두 번째는 점유자 회복자 관계, 세 번째는 점유 보호 청구권인데 이쪽이 제일 중요해요. 기본적으로 다 잘 나오지만, 이 세 개가 잘 나오지만 그래도 꼽자면 이쪽입니다. 이쪽이 제일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 지문으로도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쪽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지만 이쪽이 훨씬 더 출제 비율이 높다. 10번이면 이쪽은 8번 정도 지문이 나오고 이쪽은 5번, 6번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쪽이 압도적으로 출제 비율이 높다. 그래서 점유권 그러면 자주점유, 타주점유, 그리고 이 점유 회복자 관계를 중점적으로 보시되 나머지 지문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다. 골고루 출제를 하니까 이렇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인 점유의 개념, 이 부분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자, 점유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그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거야.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러면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A의 집에, A의 땅에 B가 임차인이 남의 땅을 쓰고 있었어요. 남의 땅을 쓰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 전세권이어도 돼요. 전세권자가 땅을 쓰고 있었다. 상관없습니다. 이때 계약 기간 동안은 누가 써요? 전세권자가 부동산 사용하지. 용익물권이니까. 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전세권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본권이 있다. 본권. 왜? 내가 지배할 수 있잖아.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본권이라고. 근데 계약 기간이 지난주에 끝났어요. 끝나면 전세권이라는 본권은 사라지고 본권은 어떻게 돼요? 소멸하고 그럼 뭐만 남죠? 바로 점유권만. 이 세입자가 점유권만 여기 가지고 있더라. 그럼 점유권이 뭐냐라는 게 여기서 딱 풀어졌어요. 해결이 됐어요. 물건을 뭐 하는 권리요? 사실상 이 세입자가 이 집에 거주를 하고 있는 권리. 이걸 점유권이라고 그래요. 이 점유권은 본권이 소멸해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너 본권 있어? 없어. 지난주에 끝났으니까. 그러면 이걸 조금 응용하면 계약 기간 중에는 그럼 어떻게 돼요? 기간 중에는 이 세입자는 점유권도 있고 전세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점유도 하고 전세권도 있고 둘 다. 근데 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종료가 될 때 뭐가 사라져요? 본권이 없어지지. 그때 뭐만 남아? 점유권만. 이걸 사실상 지배를 얘가 하니까 이 사람에게 권리를 주더라. 이게 점유권이다. 이때 얘가 새 살고 있는데 이 뻥순이가 점유자로서 여기 거주하고 있는데 이 집을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이걸 침범하면 이 세입자 집을 다른 사람이 침범하면 이 점유권자는 그 침범한 사람에게 가만히 있을까요? 방해하지 말라고 그럴까요? 방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어. 뭔데 네가? 점유권으로. 점유권으로 방해하지 말라고 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점유보호 청구권이에요. 그 다음 점유하면 법이 뭐라고 인정해 주느냐. 이 점유자에게 추정력을 줘. 추정력을. 뭐만 해도 점유만 해도 추정력을 일정하게 줍니다. 197조가. 이 제도가 점유제도예요. 그래서 유념할 거는 이 점유권은 본권이 있든 없든 점유권은 존재할 수 있더라. 그때 점유권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면 점유권을 주더라. 이때 본권은 뭐야? 본권은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 지배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그래. 예컨대 전세권, 지상권 이런 것들을 본권이라고 그런다. 자, 그래서 점유의 개념에서 본권에 관한 개념을 체킹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223페이지요. 쌍괄호 2번 밑에 맨 밑에 본권과의 관계할 때 본권이란 물건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를 뭐라고 불러요? 본권 이렇게 불러요. 유념할 거는 이 본권에는 소유권만 들어가나요? 전세권도 들어가나요? 오케이. 소유권과 전세권, 지상권 다 들어간다. 오케이. 그걸 하나 적어볼게요. 본권 속에는 뭐가 들어가더라? 소유권도 들어가. 소유권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 제한물권이 다 들어가. 제한물권. 제한물권이 뭐가 있죠?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에 있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것들도 다 뭐다? 본권에 포함된다는 사실. 왜? 지배를 할 수 있잖아. 전세권이 있으면 내가 이 부동산을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법적으로. 그걸 본권이라고 그런다. 따라서 본권은 소유권만을 말한다. 노노노노노. 뭐까지요? 지상권, 전세권까지 뭐예요? 본권에 포함된다. 24의 기출문제예요. 여기 별표할게요. 그래서 본권과 점유권이 다르다는 걸 꼭 유념하시고 본권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딱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게 하셔야 돼요. 본권이 뭐라고요?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 다음 뒤로 넘어가 보실게요. 점유의 성립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점유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점유가 돼요? 손에 쥐면 되는 거지. 간단하죠. 점유의 성립요건 뭐예요? 소지하세요. 물건 소지하는 거예요. 소지, 지배하는 거. 어떻게 지배? 사실상 지배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배. 핸드폰을 들고 있죠. 이게 점유하는 거죠. 옷을 내가 입고 있죠. 점유하는 거죠. 근데 내가 사우나 들어가려고 옷을 벗어놓으면 내가 점유하는 거예요. 아,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내가 공부를 하다가 책을 독서실 책상에 놓고 화장실에 갔다. 또는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차를 주차장에다 세워놓고 도서관에 들어갔다. 그럼 차가 내 손아귀에 있나? 없죠. 내 손아귀에는 없지만 그 차는 내가 점유를 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즉 일반적으로 점유는 뭐를 점유라고 그래요? 물리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걸 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그 다음 사우나탕에 벗어놓은 옷, 욕실에 벗어놓은 옷, 내가 이걸 점유하는 걸까 안 하는 걸까? 이 문제가 발생되죠. 그래서 일반적인 점유는 손에 들고 있는 걸 점유라고 하는데 이렇게 점유의 개념을 손에 쥐고 있는 것만 점유라고 이해를 하면 점유의 개념은 너무 좁아지고 협소해진다. 그래서 여기서 위대한 발견을 했어요. 점유라는 개념이 꼭 손에 들고 있는 것, 쥐고 있는 것, 즉 물리적으로 손에 들고 있는 것만 점유라고 하면 안 되고 물리적으로 소지하는 것, 소지하는 걸 뭐라고 그래? 이거를 물리적인 지배라고 그런다. 물리적 지배. 물리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 손에 들고 있는 거, 이것만을 점유라고 하지 않고
주차장에다 세워놓은 차도 내가 점유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점유를 해 그러면? 손에 쥐고 있어. 아닌데 키만 들고 있는데 이거를 관념적 점유라고 그런다. 여기서 위대한 발견이 생겼어요. 저 관념적 점유를 인정 안 하게 되면, 관념이라는 건 머릿속이잖아요. 머릿속으로 내가 주차장에 있는 차를 내가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만약 이 관념적 점유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물건을 다 줄에 매달고 다녀야 되죠. 자동차도 매달고 화장실 가야 되고,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맥주도 다 매달고 다녀야 되죠. 그 다음에 소 키우는 아저씨는 그 농장에 있는 많은 소를요, 시장 갈 때마다 소를 다 메고 다녀야 되죠. 이 개념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니까 점유 개념, 이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소재하지 마. 어떻게? 관념적으로 점유를 해도 점유가 되는 거야. 그 점유가 바로 관념적 점유라는 개념이에요. 바로 주차장에 세워놓은 차, 그 다음에 농장주가 목장에다가 풀어놓은 소 있죠. 그 소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관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다 이거죠. 이래서 점유 개념은 좁아졌어요, 넓어졌어요? 확대가 됐다. 점유 개념이 확대가 됐다. 손에 소재하지 말고 이렇게 차 키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걸 점유의 관념화 또는 관념적 점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이 개념이 우리 민법전으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직접 점유하고 간접 점유, 그 다음에 점유주와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상속인의 점유. 이 세 가지 형태로 민법전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어져 있어요. 예컨대 A가 상가를 B에게 임대를 놨어요. 임대를. 그럼 임대 놓으신 분은 주인, 임대인이라고 그러죠. 임대인. 세입자는요, 임차인. 이때 가게는 누가 직접 쓰고 있죠? 임차인이 가게를 직접 점유하고 제가 직접 점유. 내가 직접 운영하니까 이분을 뭐라고 그러냐? 직접 점유자라고 그래요. 직접 점유. 세입자가 가게 운영하잖아. 나 직접 점유자다. 직접 점유자. 이때 주인은 미국에 이민 가 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럼 임대인인 이 주인은, 건물 주인은 이 가게를, 임대 놓은 가게를 미국에 있는 이분께서 점유를 하고 있을까 안 하고 있을까? 바로 세입자를 통해서 임대인은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입자는 무슨 점유를? 직접 점유를. 주인은 무슨 점유를? 간접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점유하는데?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주인은 이 가게를 점유하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다. 운영은 누가 하고? 세입자가 직접 점유하죠. 그럼 이 가게는요, 누가 점유하느냐? 둘 다 점유한다. 둘 다 이렇게. 그럼 똑같죠. 이게 임대가 아니라 전세권이어도 똑같죠. 전세를 줬다. 그럼 여기는 전세권자, 여기는 전세권 설정한 주인. 그럼 이 가게는 누가 점이에요? 전세권자는, 세입자는 직접 점이에요. 전세 놓은 설정자는 간접 점유를 하니까 둘 다 점유를 하게 되더라. 이게 점유의 관념화 문제입니다. 어떻게 점유해? 주인이 미국에 있는 주민이, 미국에 있는 이 주인께서 어떻게 한국에 있는 빌딩을 점유해?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머리라는 관념하에 지배를 하게 되죠. 두 번째, 점유주하고 보조자 문제예요. 자, 이 세입자가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C라고 하는 직원한테 운영을 맡겼어요. 왜요? 이 지배인이 일을 너무 잘해. 그래서 이 사장님은, B라고 하는 이 임차인 사장님은 해외에 나가서 지금 골프를 치는 중이에요. 이 사장님을 점주라고 그래요. 점유주. 주인이죠. 주인 주자. 여기는요, 시다바리, 보조자라고 해요. 보조자. 이럴 때 이 가게는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 바로 점유주에게만 점유권이 인정이 되고 보조자에겐 점유권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 자, 이게 두 번째, 점유의 관념화 문제. 그럼 이 점유주가 지금 동남아에서 골프 치고 있는데 이 가게를 어떻게 점유해요? 한국에 있는 가게를 동남아에서 어떻게 점유하느냐? 관념적으로 점유한다는 얘기다. 직원은 점유권이 없는데 점유주께서 점유를 하고 있더라 이거죠. 자, 세 번째는요, 상속인의 점유. 이 임대인이 죽었어요. 갑자기 돌연사로 사망했다. 그러면 미국에 있는데 아들은 한국에 있다. 아들은 한국에.
이 가게를 어떻게 점유할까요? 관념적으로. 아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관념적으로 점유를 승계받게 돼요. 이때 아버지 돌아가신 거 몰라도요. 몰랐다 하더라도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가게는 아들에게 점유가 승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점유의 관념화, 관념적 점유라고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있다. 그 3가지를 법조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점검 들어갑니다. 자, 225페이지. 1. 상속인의 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 이때 언제 이전해요? 사망시부터라고 하나 적어볼게요. 사망한 때부터. 사망한 때부터 점유권을 아들한테 점유권이 승계가 되더라. 조심할 거는 아버님 돌아가신 거 알았나요? 얘 모르고 있어. 아빠 죽은 거 모르고 있어요. 얘 몰라도 점유권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왜요? 사망한 순간부터 점유가 승계가 된다. 두 번째는요. 쌍괄호 2번에 간접점유 문제예요. 간접점유는 조문을 볼까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사용대차는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거예요. 임대차는 임대료 받는 거예요. 임치는요. 임치는 물건을 맡기는 거예요. 주차장에다 차를 맡기는 걸 임치계약이라고 그래요. 임치계약. 기타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 하게 한 자는 누구를 뜻할까요? 바로 주인을 말해요. 주인, 임대인. 적어보실까요? 주인, 임대인. 주인은 무슨 점유를 해요? 간접으로 점유권을 갖더라. 그럼 옆에 적어보실까요? 임차인은 무슨 점유? 직접 점유를. 임대인은, 주인은 간접 점유를. 그럼 누가 점유를 한다? 두 분 다. 이 문제가 간접 점유 문제. 뒤로 넘어가 보실까요? 쌍괄호 3번에 점유 보조자라는 개념이 등장하죠. 보조자 위에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사장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점유주. 시다발이요. 밑에 일하는 시다발이를 보조자. 이때 적어놔야 될 건 이거예요. 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을 인정하지 않더라. 점유권은 점유주에게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만. 그래서 195조에 검토할 게 2가지 있어요. 자, 검토를 해보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 가로해 볼까요? 이 가게는 지배인이 운영을 하죠. 가게를, 레스토랑을. 그럼 가게에 대한 사실상 지배나 운영은 누가요? 지배인이. 누구 지시받고? 사장님 지시받고. 그래서 여기서 타인할 때 타인이 누구를 뜻할까요? 타인. 타인만을 점유자라 한다. 타인은 누구다? 바로 점유주를 말한다. 점유주, 타인만 점유권이 있고 누구한테는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 사실상 지배를 하는 사람, 걔가 누구죠? 보조자. 사실상 지배는 보조자가 하고 있죠. 운영은, 사실상 운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조자에게, 매니저에게는 점유권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점유의 관념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27페이지요. 점유의 종류 문제. 자, 그 종류의 첫 번째가요. 자주점유 그리고 타주점유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주 출제 비율이 높아서 이렇게요. A+라고 체킹하면서 들어갈게요. A+는 별 3개짜리예요. 거의 매년 출제 대상이다. 출제 첫 번째 타켓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점유 종류에는요. 자주점유, 타주점유. 두 번째는 선의점유, 악의점유. 그 다음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기타 등등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이다. 먼저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주할 때 자주가 주인주자예요. 이걸 풀어내면 자주라는 거는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면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내가 무슨 의사로? 소유하려는 의사. 가지려는 거죠. 가지려는 의사. 소유이사로 점유를 하고 있어. 그 점유를 무슨 점유? 자주점유라고 하고. 거꾸로요. 소유이사 없이요. 소유이사 없이 물건을 점유해. 그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불러요. 따라서 자주점유냐 아니면 타주점유냐는 뭘로 판가름이 나느냐. 바로 소유이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소유이사가 있으면 자주점유. 없으면
타주점. 이렇게 판가름을 내요. 이때 소유이사는 그럼 또 뭐야? 소유이사가 뭐야? 소유이사가 가지려고. 가지려는 거, 물건을 가지려는 의사. 요 의사를 소유의사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예컨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이아 반지가 너무 탐이 났어요. 근데 그 다이아 반지가 하필이면 명품 핸드백 속에 들어있어. 근데 주인이 잠깐 놓고 어디를 갔어. 요걸 내가 갖고 싶어. 그리고 훔쳤어요. 훔쳐가지고 손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도망왔어. 그럼 내가 이 다이아 반지하고 핸드백을 훔친 거는 가지려고 그런 거지. 가지려고. 핸드백하고 다이아 반지를 내가 뭐 하려고? 가지려고 훔친 거죠. 그게 바로 소유의사입니다. 이때 그 소유권이 없어도 돼요. 소유권이 없더라도 내가 뭐 하려고? 가지려는 의사로 물건을 점유하는 거. 그걸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반대로 소유의사 없이 점유하면 이게 타주점이죠. 예컨대 내가 친구한테 가서 그 핸드백을 너무 마음에 드는 핸드백이 있어서 그거를 동창회 갈 때 멋지게 폼을 내고 싶어서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나 좀 빌려줘. 그랬더니 친구가 오케이 빌려줄게. 단 일주일 안에 가져와야 돼. 빌려가지고 내가 핸드백을 손에 넣고 있어요. 그럼 이 빌렸다는 거는 내가 갖겠다는 거죠? 돌려주겠다는 거죠? 돌려주겠다는 거지. 이걸 타주점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임차인, 물건을 뭐 한 사람? 임차인의 물건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점이에요. 왜요? 쓰고 반환하겠다는 거니까. 그럼 임차인만 그래요? 아니죠. 전세권자도 똑같죠. 전세권자의 점유도 똑같은 타주점이다. 왜? 쓰고 돌려주겠다는 뜻이니까. 이걸 다 타주점이라고 그런다. 그럼 자주점에는요. 물건 훔친 사람을 말하죠.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다 구체적으로 사례로 들어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끌어낼 수 있어요. 자, A가 땅 주인. A 땅 1000평을 B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을. 근데 B가요. 땅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기 남편은 정부 요직에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내게 되면 세금 기타 등등에서 문제될 게 많으니까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잔금까지. 그런데 등기를 하면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한 채로 농사만 짓고 점유하고 있네. 누가? 매수자가. 매수자가 땅을 뭐 하고 있어요? 소유를 하는 게 아니라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안 넘어왔죠. 점유만 하고 있네. 점유만. 이때 점유를 왜 하게 됐죠? 매매했군. 매매. 매매라는 게 원인이 된 거네. 매매가 원인이 돼서 땅을 농사짓고 점유하고 있네. 이때 매수자는 이 땅을 뭐 하려고? 돌려주려고 그럴까? 가지려고 그럴까? 가지려고 점유하는 거죠. 이걸 자주점이라고 그래요. 이때 조심할 거는 등기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가져왔어도 점유권은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또 하나는요. 매매 계약을 해서 이번에는 등기까지 가져왔어. 등기까지 가져왔어. 누구 앞으로? 매수인 앞으로. 근데 매수자가 농사 짓는 중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매매가 무효라고 판가름 나서 무효야. 매매가. 그럼 등기했어도 소유자 아니죠. 매매가 무효로 판가름 나면 매매 계약이 뭐라고 판가름 나면 무효라고 이거 난리 났군. 그럼 얘가 등기를 했어도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그냥 있네. 매도인에게. 그럼 얘는 뭐야? 매수자는 등기했어도 얘는 소유권이 아니라 점유권만 있는 거죠. 당신 점유 왜 하게 됐는데 이거? 등기했어도 당신 거 아니야. 왜? 무효니까 매매가. 그럼 당신 점유를 왜 하게 됐지? 매매 때문에 점유를 하게 돼서. 그러면 얘는 가지려고 그런 거야. 왜? 땅을 샀으니까 가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점유를 자주점이라고 그런다. 하나 해결됐죠. 이번에는요. A 땅을 B가 임대를 얻었습니다. 임대.
임대 얻어서 지금요 30년째 사용 중이에요. 30년째 사용 중. 누가? B가. B는 그럼 무슨 점이요? 임차인의 점이요. 임차인이 땅을 점유해서 농사 짓고 쓰는 중이다. 이 1000평을. 이때 갑자기 임차인 B가 누군가에게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여보소, 점유를 몇 년 하면 20년을 하잖아. 20년을 하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어. 우리 민법에 245조에. 그래서 20년간 점유했잖아 당신이. 그럼 당신이 이 땅을 취득시효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B가 갑자기 땅 주인에게 내가 취득시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달라고 얘가 소송을 넣어버렸어요. 땅 달라고. 왜? 20년 동안 내가 점유를 했잖아. 점유를. 이때 점유가 어떤 모습의 점유냐? 임대를 얻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임대를 했다는 뜻은 내가 갖겠다는 게 아니라 쓰고 돌려주겠다는 게 전제된 개념이죠. 그럼 이때 점유는 타주점이다. 타주점유. 당신 20년 점유했더라도 이 점유는 자주가 아니라 타주점이야. 가지려고 한 게 아니지. 가지려고 그랬어? 돌려주려고 그랬지. 임대계약 했으니까. 그 점유를 무슨 점이요? 타주점. 이런 타주점유는 20년이 돼도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자주점유, 타주점유를 왜 여기서 중요하게 따지느냐? 취득시효가 되는 건 이것만 돼, 이것만. 타주점유는 아무리 점유를 오래 해도 취득시효를 엮을 수 없어요. 그래도 임대인은 내가 땅을 얘한테 임대를 줬다. 그러면 임대계약서를 꼭 챙겨주셔야 돼, 임대계약서. 왜? 그래야 임대 줬다는 증거가 남아있으니까. 아니면 계약서 없어. 왜? 우리 할아버지가 임대 줘가지고 계약서도 없어. 말만 있어, 구두로만. 그런데 이쪽에서 1년에 쌀 2가마니, 쌀 4가마니 보내준 증거는 있어. 그럼 그거라도 챙겨두셔야 된다. 정확하게. 그럼 이런 분쟁이 없게 하려면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바로 쌀 대신에 돈으로요. 돈으로 통장을 입금시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임대료에 대한 중요한 근거가 되니까. 요게 있게 되면 이 임차인의 점유는 다 무슨 점유로? 타주 점유로 확정이 되고 그러면 취득시효는 물 건너갔다 이거죠. 그러면 세 번째는요. 이번에는 A 땅을 B가요. 무단 점유를 했어요. 무단 침범. A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을 놀리네 그냥. 그래서 땅이 논밭이 이렇게요. 밭이 이 밭이 잡초만 무성하고 그냥 놀려 있는 거죠. 이때 B가 우씨 나는 땅이 없어가지고 죽겠는데 얘는 땅이 펑을펄 놀고 있네. 그래서 B가 어떻게 했냐면 무단으로 침범을 해서 여기다가 건물을 짓고 농사를 짓는 중이다. 무단 침범을 했어요. 당신 점유 왜 했어? 매매야? 아니야. 노요. 노노노. 임대야? 아니야. 노노노. 뭐야 그러면? 무단하게 아무런 권리 없어. 권리.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이 내가 점유를 시작했어. 이걸 무단 점유 또는 무단 침범이라고 그래요. 무단 점유를 했어. 계약 관계 없이 그냥 남의 땅을 들어가서 내가 침범해서 점유를 시작했어. 무단 점유라는 개념을 써요. 남의 땅이고 알았어. 알았어 나가. 이거 옆집 땅이야. 옆집 땅. 옆집 마당이야. 이걸 내가 알면서 들어가서 농사 짓고 지금 쓰고 있는 중이야. 그럼 이럴 때는 그럼 무슨 점유로 볼까? 무슨 점유로? 자, 이게 이렇게 무단 침범한 것이요. 자주점유로 되게 되면 자 볼까요? 오, 무엇이야 이게 무엇이야? 이게 땅이 있는데 얘가 땅 주인이 내 이 권리를 방치하고 있네.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집을 져, 농사를 져. 이 상태로 몇 년을요? 20년만 버티면 취득시효라는 게 돼서 내가 땅을 가져올 수 있더라? 오케이. 그러면 땅만 있으면 우리 뭐 하는 거야? 건물을 짓든가 농사를 짓는 거야. 울타리 세우고. 그 상태로 몇 년을 버텨? 20년. 그럼 취득시효가 되네? 이렇게 되면 천지 삐까리가 무단 침범한 사람 천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무단 점유한 경우를 1995년도까지는 자주점유로 봤어요. 자주점유로. 취득시효를 인정해 줬어요. 그랬더니 저 신림동에 있는 무허가 판자촌처럼 국유지 땅 위에 무허가 판자촌이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마구마구. 왜? 일단 점유만 해서 20년만 되면 취득시효가 엮이니까
무단으로라도 일단 꽂는 거죠. 일단 꽂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그냥 남의 땅만 보이면 가서 침범을 해서 점유를 하더라. 이거를 자주점유로 인정해 주자고. 이런 경우 인정해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판례를 바꿨어요. 95년부터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그래서 이때를 기점으로 남의 땅에 무단 침범한 사람한테는 취득시효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판례가 바뀐 거예요. 무단 점유한 사람은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로? 타주점유로. 근데 이제는 남의 땅에 무단 침범이라는 거는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취득시효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럼 취득시효가 의미 있는 거는 그럼 어느 거냐? 자, 이런 경우는 매매로요. 매매로 가져오면 되니까 이것도 큰 이득이 없어요. 그럼 이득이 있는 거, 실리가 있는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땅 주인이 누구인지. 주인이 누구인지요. 주인이 누구인지 불명이야. 소유자가 불명이야. 불명. 땅은 있는데 주인이 안 나타나는 거지. 해방 이후에 이런 땅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일본 애들이 2차 대전에서 패망을 하면서 땅을 놓고 그냥 도망가 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 주인 없이 그냥 놓여져 있는 땅. 이게 국가에 의해서 추적이 되면 관리가 될 텐데 추적도 안 되고 전산장부에서도 빠져 있고 이렇게 누락된 땅들이 꽤 있어요. 지금도. 특히 저쪽 강원도에 가면 산골 있죠. 깊은 산골. 이런 땅들은 특히 더 많아. 이렇게 주인 불명인 거, 소유자 불명인 거. 그거를 비라는 사람이 자기 땅 아니야. 얘가 점유를 했어. 점유를. 그래서 농사 짓고 있는 중이야. 농사 짓고 있는 중. 그러면 점유를 시작한 게 얘가 점유를 시초에 왜 했느냐. 매매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죠. 매매도 아니고 임대도 아니야. 그냥 어떻게 했어요? 점유를 시작을 했어요. 점유를. 그때 점유를 시작하게 된 권원. 권원이 뭐예요? 권리의 원천. 점유를 개시하게 된 권리의 원천이 불분명해. 권원이 전혀 불분명하다. 이거는요. 무단 침범한 거예요. 남의 땅 알면서 남의 땅을. 이거는요. 이게 임대인지 매매인지 전혀 권원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쨌거나 뭐를 해왔느냐. 점유는 해왔다 이거죠. 점유는. 그러면 이런 점유는 우리 대법원은 자주점유로 인정을 해줘요. 자주점유로. 그래서 이렇게 주인이 소유자가 불명인 이런 땅은 취득시효의 가능성이 아직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땅에 대해서. 이 문제가 자주점유하고 타주점유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맥은 이게 자주점유냐 타주점유냐. 판정은 뭘로 할까요? 바로 매매를 했느냐 임대를 했느냐 이걸로 판정을 하게 되는데 이 매매나 임대차를 뭐라고 하느냐. 권원이라고 불러요. 권원. 권원의 성질이 뭐냐 이거죠. 뭐냐. 매매냐 그럼 자주점유. 임대면 타주점유. 두 번째는요. 권원이 불분명해. 불분명할 때도 뭘로 봐요? 자주점유로 봐.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우리 민법 197조는요. 권원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뭐만 하면 점유만 하게 되면 점유자에게는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가지려고 한 걸로 197조가 정해놔 버렸어. 이렇게. 그래서 권원이 불분명해도 점유해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이분은 무슨 점유로? 자주점유로 법률 197조가 인정해줘 버려요. 이게 취득시효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지. 이렇게요. 그럼 이 땅주인은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라고 뒤집으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땅을 임대 줬다는 거. 우리 할아버지께서 당신 아버지한테 임대 줬다. 임대 줬다는 증거 자료를 법정에다 제출해내야만 이게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로 바뀌게 돼요. 그런 입증을 못하면 이쪽에서 상대방이 이걸 입증을 못하게 되면 이 점유자는 무슨 점유로? 점유를 일단 하면 권원이 불분명하더라도 자주점유로 197조가 때려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취득시효로 권리를 뺏어갈 수 있더라. 자, 이 논의가 자주점유, 타주점유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 둘 단어는 이 부분. 자주점유야, 타주점유야. 판단을 뭘로 한다? 권원의 성질로 합니다. 그래서 임대를 얻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점유?
타주점유로 판정이 나더라. 자, 그러면 227페이지 맨 위에 의의부터 볼까요? 소유이사를 가지고 하면 자주점유요. 소유이사가 없이 점유하면 타주점유가 되죠. 가령 전세권자나 임차인의 점유, 임차인의 점유의 별표학과 이거는 타주점유로 판정이 납니다. 두 번째, 이걸 왜 구별하려고 따지느냐? 바로 취득시효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 때문에 주로 논의가 됩니다. 다음 3번 판단 기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 지 속마음으로 판정하는 게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의 빨간 줄이요. 권원의 성질에 의해서 판가름이 난다. 객관적으로의 또 별표. 권원의 성질로 객관적으로 판정을 해야 되지 얘 속에 있는 마음, 얘 속에 있는 내심의 의사로 판단하지 말아라 이것.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밑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예시가 쫙 나와 있죠. 뒤로 넘어가면 타주점유에 속하는 예시가 쫙 기역부터 비읍까지 쭉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는 다음 주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물권법 총론에 관한 전체 골격하고 점유권 절반 정도 여기까지 진행이 됐어요. 자, 목차 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자, 물권은 크게 총론 파트, 강론 파트로 나눠지는데 총론도 네 덩어리, 강론도 네 덩어리. 왜요? 통일적으로 일관성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분석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총론 파트는 첫 번째 카테고리가 물권의 객체에서 물건을 지배 대상으로 한다. 이때 물건은 특정이 돼야 된다 반드시. 그래서 특정한 물건이 하나면 권리도 몇 개? 하나가 존재하더라. 이 원칙을 일물 일권주의 원칙 이렇게 소개를 했죠. 그래서 물권의 객체에서 일물 일권주의 원칙이 관통이 되더라. 두 번째, 물권의 종류는 몇 개가? 8개가 법전에 정해져 있죠. 이걸 물권 법정주의 원칙. 중요한 거는 관습으로도 물권이 만들어지더라. 분묘기지권처럼. 근데 관습상 물권을 우리 판례가 인정 안 해주는 놈이 있다. 그게 4가지 있어요. 그게 시험 잘 나오는 거. 온천권이라든지 공원 이용권이라든지 사도통행권 이런 것들은 물권이 아니더라. 다음, 물권이 생기면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그 효력에 2가지가 있더라. 우선적 효력과 물권적 청구권 2가지가 있었죠.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권리를 행사하는 거냐. 물권자가 내 물권 방해하는 놈한테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이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한다. 그럼 점유권을 침범하면 점유물 반환 청구, 소유권을 침범하면 소유물 반환 청구, 전세권 침범하면 전세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이렇게 엮어가면 된다. 근데 반환 청구가 안 되는 놈이 2놈이 있더라. 바로 저당권하고 유치권. 꼭 기억해 두실 것. 그 다음 물권 변동에서는 공시원칙과 그 다음에 공신원칙을 먼저 잡았어요. 두 번째는 등기를 요하는 경우 그리고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등기를 요할 때는 언제냐. 법률 행위로 물권을 가져올 때. 즉 매매계약이나 교환계약이나 저당권 계약처럼 법률 행위를 통해서 물권이 생길 때는 등기를 꽂아라. 이를 형식주의라고 그런다. 근데 187조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더라. 바로 형성 판결, 수용, 상속, 경매 4가지죠. 형수, 상경 4가지의 경우에는 등기를 할 필요 없더라. 그리고 물권의 소멸원인의 혼동이라는 아주 독특한 법리를 공부했는데 전세권자나 임차인이 주인 집을 매매로 가져오게 되면 세입자가 소유권까지 주게 되더라. 세입자한테 소유권과 전세권 2가지 권리가 자기 손아귀에 있더라. 그럼 어떤 걸 없애버린다? 전세권을 없애버리는 거다. 왜? 이걸 내버려 두게 되면 전세권자가 자기한테 돈을 받게 돼야 되니까. 그래서 소유권과 전세권이 동일인에게 귀속이 되면 뭘 없애버린다? 전세권을 없애버리는 법리. 이 법리를 혼동이라고 한다. 그리고 점유권까지 연결이 되셨어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물권까지 쫙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